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캐덴 그래픽 지식방송은 제조 르네상스를 위한 디지털 PLM과 시대 정신으로 김태환 부회장님과 김성희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 부회장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 PLM 쪽에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방송은 디지털 전환과 PL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합해지면 디지털 PLM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진흥원협회 김태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현업에서 PLM과 ERP를 구축하면서 경험했던 내용하고 또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페이지로 가져온 거는 저희 제조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관한 건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제조업은 제품 선도력도 있어야 되고 운영 탁월성도 있어야 되고 또 고객 친밀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제조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제품 선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세 가지 규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적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제품 선도력은 저희가 제품의 서비스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취급하는 그런 어젠다가 되겠고요. 또 운영 탁월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히들 수평적 요소에 대한 통합과 또 수직적 요소에 대한 통합, 또 사실은 운영 탁월성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지멘스나 GE라든지 포스코, LG전자 이런 제조 기업들이 자사를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 PLM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IT 영역에 PLM, ERP와 같은 이런 기관 시스템들이 있고, 또 OT 영역에는 이제 뭐 스카다라든지 PLC라든지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기술들은 많은 디지털 기술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친밀도에 있어서는 우리 디지털이 고객 접점을 혁신하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의 양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PLM과 ERP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밑에 보시는 그 출처에서 가지고 온 건데, PLM은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ERP는 트랜잭션을 어떤 이제 실행시키는 그걸 지원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PLM과 ERP 사이에는 이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품 정보라든지 보험 정보라든지 어떤 변경 정보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PLM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PLM이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소스로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흔히들 이 제조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밸류 체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IT와 OT의 어떤 융합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에 대해서 통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이제 IT와 OT로 구분을 했고, 또 제품 설계라든지 제조 엔지니어링 영역은 사실 버추얼 엔지니어링 해서 이런 사이버의 어떤 모델이 준비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요소도 좋고 기업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또 I 4.0,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버추얼 엔지니어링인가 하는 부분을 또 한 장표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기업 경쟁력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밸류 체인하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매핑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품 선도력은 주로 이제 PLM 솔루션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운영 탁월성 쪽은 SRM, SCM, 뭐 ERP, MES, 고객 친밀도도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매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사실은 시작 검증하기 이전에 다 가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PLM이 굉장히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액티비티들이 사실은 이 PLM 앞단에서 당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버추얼 엔지니어링이 뒤에 이제 후공정의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리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에 있던 일들을 다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프론트 로딩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PLM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PLM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PLM 그러면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PDM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PD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 때부터, 제품 탄생 때부터 폐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LM은 사실은 크게 6가지 영역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PDM이 맨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이제 CAD에 해당하는 부분, 협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부분이 있고, 맨 위에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것까지 있고, 또 왼쪽에는 고객 니즈 관리라든지, 오른쪽에는 직접 자재 소싱하는 제품 개발 구매하는 영역도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LM 역할을 제가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품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양산 후에 많은 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설계 변경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가상에서 검증하는 기술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그런 가상 검증의 기술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디지털 모컵도 될 수 있고, 제조 영역의 디지털 프리 어셈블리도 될 수 있고, CA 영역도 이 영역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 프리 서비스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 70%, 85%의 원가가 제품 기획 설계 단계 때 이제 결정이 나는데, 사실은 2단계에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도도 높이고 원가 구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품에 대한 지식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법하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통상 보면 이제 저희가 시제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많이 검증하는데, 사실은 실물 검증이 아니라 가상에서 검증할 수 있다면 이런 기간을 갖다가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제품 출시의 전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는 선행 개발 활동, 이거는 순수 이제 R&D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PLM의 사상이기도 한 프론트 로딩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QCD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산이 되더라도 파일럿 이후에도 설변이 계속 발생했고, 그리고 출시도 계속해서 늦어졌고요. 그런데 코스트도 사실은 이 원래 기획했을 때보다 10%나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 버추얼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는 프로세스와 버추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는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사양과 보험을 재정의를 했고, 또 이거를 갖다가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PDM을 구축하는 크게 4가지의 어떤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딱 한 장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당시 할 때 일단 QCD 관점에서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파일럿 설변을 갖다가 90%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 정합성을 99.5%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토 기간을 갖다가 이제 반으로 반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큰 과제에 대해서 7가지 소과제를 추진했고요. 이 장표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PL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씨앗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도는 우리가 모든 가상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가상은 이제 3차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PLM의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가상의 모델은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일방영어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라 하면 실제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그야말로 동기화를 해야 되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가상에서 실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됨으로써 저희가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 회사 전체를 또 기업 전체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윈 사례로서 이제 제품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풍력 발전기를 운영을 할 때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환경 모델과 환경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실시간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영역에 있어서도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멘스에서 저희가 가져온 장표인데요. 이제 오른쪽은 실제 세계고 왼쪽은 이제 가상의 세계입니다. 아까 제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요. 저희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런 가상 모델에 매핑을 하고 양방향을 갖다가 소통을 하면서 동기화함으로써 저희가 운영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저희 디지털 변화하는 시대 그리고 PLM의 변화 이렇게 제목을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VCS 대표 김성희입니다. 저는 현업 PLM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경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성원의 변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의 변화 부분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의 등장도 큰 변화입니다. MZ세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SNS를 통한 커뮤니티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빠른 변덕과 새로움의 추구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각국의 우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코로나 때 과도하게 풀린 돈으로 인해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제너레이티브 AI, 대표적으로 챗 GTP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G 환경의 확장, 온클라우드 환경의 변화 등 기술의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기술이 출현하고 일부 소수의 관심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면 요즘은 정부와 시장과 개인의 관심이 이들 기술에 집중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된 이러한 변화의 기반 위에 코로나 기간 동안 반강제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격 근무, 공급망의 재구축, 리쇼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들이 기존 질서의 변화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 맞춰서
다음. 맞는 적절한 PLM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PLM은 그 기본 데이터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데이터의 축적은 이제 데이터의 재사용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게끔 축적이 되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3D로 전환되지 않은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트윈의 세계에서는 기본 정보는 3D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디지털 스레드를 고려한 환경에서 축적이 되고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의 연속성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PLM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확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D 제품 정보, 개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탈피를 해서 더 넓은 범위의 PLM으로 발전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제품 개발 도메인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PLM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C레벨뿐만 아니라 프론트라인의 매니저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필요한 권한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롤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을 할 때 일반적인 과정은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최적화된 항목을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LM 상에서 첫 번째로 문제의 목적을 항상 상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한 문제의 목록과 해결책을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 기술들을 적용하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의사결정자가 항목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한 항목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PLM이 마케팅 요소와 상품 기획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PLM으로서의 발전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목적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 개발은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회사 내부의 마케팅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와 R&D 부서 그리고 생산 부서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는 다들 충실하지만 서로의 자료에 대한 공유는 좀 인색한 경우를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R&D 인원도 제품을 개발할 때 보다 더 잘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정보들을 갖다가 공유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다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초기 컨셉 단계에서 고객 중심적인 제품을 개발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닌 전체 제품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상품 기획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마케팅 요소를 관리하는 PLM으로서의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환경으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양판점이나 마트, 오프라인 중심으로 관리되던 판매가 되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환경으로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런 그 채널에 맞게끔 그런 제품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Z세대의 등장과 그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고려한 마케팅과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 환경 같은 최신의 기술에 대한 변화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신 AI 기술들을 적용해서 고객 서비스나 시장 조사 등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효용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반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나 고객 대응 그런 부분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PLM 내부에서는 상품 기획 프로세스의 접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첫 번째 컨셉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초기 기획 단계의 정보를 컨셉 프로젝트도 관리를 하고 일정하고 산출물들을 공유를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사양 관리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의 설계의 그 사양 관리 그쪽 영역보다는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 영역에서 제품의 사양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원가 등을 갖다가 미리 산정해서 제품을 갖다가 빨리 조금 더 빠른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됩니다. 단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제대로 제품에 반영이 되어서 제품의 그 고객의 니즈가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품 기획이나 부서명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나 파일럿 생산, 양산 등에도 상품 기획팀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초기에 기획한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녹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슨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반드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는 목적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경험적으로 PLM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하고 PLM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데이터의 관리, 기능, 펑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하나의 목적,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같이 노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PLM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으로의 변화의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LM 시스템 자체가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으로의 변화를 지원해주는 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OKR이나 넷플릭스 같은 선진 AI 기업들이 조직에서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으로의 변화와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의 특징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갖다가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권한이 부여된 네트워크, 작은 소규모의 팀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빠른 의사결정과 배움의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열정을 가진 다이내믹한 사람들의 모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신 기술에 대한 빠른 습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조직과 에자일 조직의 차이점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기계와 유기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이 상명하복의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에자일 조직은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작은 유기체와 같은 그런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에자일 조직으로의 변화를 갖다가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뭐 OKR을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구글이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된 항목에 대해서 업무 진행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PLM만으로는 이걸 갖다가 다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PLM 시스템에 에자일 오가니제이션의 프로세스를 내재화한 협업 환경을 갖다가 구축한다고 하면 충분히 서포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그 유연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유기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끔 PLM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표는 그 다음 달 캐드인 그래픽스에 지금 요즘 기고하고 있는 그 자료를 그 내용 때문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를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추이를 조사한 자료 내용입니다. 2030년부터 그 인구가 그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2070년에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46.4%로 전체 인구 비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생산 인구와 소비 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그리고 재능 있는 능력 있는 자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의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직의 그 유혹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뭐 지역적인 한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PLM 시스템은 그런 재능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MZ세대의 등장, 긱 경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직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업이 능력 있는 자원을 지킬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과도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그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캐파, 능력이 그 회사의 전체 경쟁력이 그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능력 있는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PLM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와 그 적절한 성과 관리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일한 만큼의 보상이 되는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PLM 시스템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성과를 잘 내는 그런 인재들은 좀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더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갇힌 프로세스에서는 그들의 능력치를 최대화할 수 없다고 뭐 경험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부분은 이직에 대처하는 어찌 보면은 회사의 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축적을 해서 뭐 이직 등에 대한 대비안을 갖다가 마련을 하는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협업의 새로운 모듈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능력 있는 인원이 뭐 내부 승진이나 단순한 보상,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뭐 적절한 분사, 스핀오프, 뭐 협업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능력 있는 인원이 120%가 아닌 이제는 1200%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의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 주십시오. 예. 다음. 그리고 그 지금 PLM이 다른 시스템보다는 클라우드의 변환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세는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PLM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마다의 인터페이스와 인티그레이션이 필수입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할 수 있을지를 갖다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사용자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사용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능에 집중하지 말고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프로세스로 중심으로 관심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SaaS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자들 의식의 전환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공유이고, 전통적인 영역에서 PLM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SaaS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각 고객사들의 나름대로 정립된 프로세스, 글로벌 표준, 베스트 프랙티스가 늘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한 결과가 현재 프로세스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시스템에 어떻게 담아낼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aaS 온 클라우드 방식에서 PLM에서 그거를 담아내려고 하면은 솔직히 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스템 아키텍처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세스와 서브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단위 사업부의 서브 프로세스를 갖다가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노코드나 로코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PLM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기업의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LM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PLM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혁신의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PLM 툴로서의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서는 KPI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공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의 현재 위치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환경도 바뀌고 많은 부분에서 바뀌고 있는데, 지금 PLM을 도입하는 과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 결과가 늘 해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PLM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필드에서 느끼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PLM의 도입에 결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PLM 벤더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제품의 장점과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매핑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사의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PLM을 구축하기 전에 사전 PI를 통해서 객관적인 조직,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PLM을 구축할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선정된 솔루션의 구축 범위를 선정하고,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도 PM으로서 참여를 해서 구축 단계를 갖다가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하면 성능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M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빅피처를 갖다가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역할까지가 PLM, PI, 사전 PI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처음에 강의는 굉장히 뭐 약간 좀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 제가 새로 요새 PLM과 연결돼서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저기 김태환 부회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이 네. 요새 이제 그 전에 이런 클래식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그 김승희 대표님이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딱 들으면은 야 이거 옛날에 뭐 모두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뭐 어자일이나 뭐 이런 뭐 유연 생산 이런 거로다가 해서 계속 변화를 하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있을 때 문제점들이 뭐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뭐 뭘 해라 뭐 저기 요새 이제 그 좀 기술적으로 한 거가 크라우드 환경이 좀 변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협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서 PLM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좀 예측을 하시는지를 좀 얘기를. 예, 그 아까 제가 간단히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뭐 솔루션들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보면 PLM은 그 중에 하나의 영역입니다. 네,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제 모든 그 저기 수평적 요소하고 수직적 요소가 또 융합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PLM이 과거에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다 하면 최근에는 이제 CPS라고 하잖아요. 또 뭐 디지털 트윈도 이제 그 CPS의 일부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CPS를 구현해야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CPS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소스라 그럴까요? 사상이 PLM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제조 공정의 어떤 물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은 식물 재배에도 디지털 트윈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보고요. 자, 과연 내가 이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무슨 효과를 낼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PLM의 역할이 이전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LM의 기본을 제대로 하는 회사를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백투 베이직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건데 PLM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디지털 트윈을 논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두 분한테 좀 현실적인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뭐 여지껏 뭐 이거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대상이 우리가 저는 PLM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프로세스 뭐 다 좋은데 제품도 너무 제품이라는 거가 뭐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회사도 뭐 작은 회사부터 뭐 대기업이나 뭐 아까도 보면은 마켓이 3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인사이트가 뭐 자원이 뭐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했을 때 좀 우리 회장님께서도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래서 그랬을 때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큰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작은 기업은 그게 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갑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제가 뭐 큰 기업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ERP도 그렇고 MES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PLM은 조금 주목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이거를 다 완성한 기업은 저는 뭐 없다고 봐지는데 뭐 물론
저는 항공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그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돈이 많이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예를 들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없으니 만드는 거는 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대부분의 대기업도 PLM에 대해서 온전하게 거의 뭐 완성도를 가지고 구축된 데는 제가 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기업도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사상도 이해해야 되지만 프로세서도 바꿔야 되고 어떤 표준화도 돼야 되고 가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 2D 세계에서 3D 세계로 가면서 가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툴만 들어도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기업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기 전에 3D 설계부터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국가적으로나 또 내지는 뭐 아까 클라우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클라우드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희 김성희 대표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해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본인 보고서 왜 사파라고 얘기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그런데 사실 이게 PLM을 하다가 현업에서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우리 그 부회장님도 느꼈는데 항상 가운데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나의 그 뭐 윗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사장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저도 왜 이 PLM을 왜 이렇게 열심히 뭐 리소스를 안 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들고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뭐 돈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그 인생관이 좀 바뀐 게 GM이라는 회사가 PLM에 엄청나게 했는데 망할 뻔했어요. 왜냐해서 저는 어디 가서 이제는 PLM을 해야지 뭐 꼭 이 회사가 성공하고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PLM이 인간처럼 뭐 그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의 자기 분야에서 자기 돈 갖고 좀 최선을 어떤 분들은 그걸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데 또 하나는 약간 비논리적인 게 MZ세대를 너무 강조해서 우리나라 마켓을 너무 많이 했는데 또 대기업은 전 세계 마켓으로 제품을 만드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목록은 굉장히 하는데 현업에서 했을 때 그 엔지니어랑은 소통이 잘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뭐 매니저분 PLM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어떻게 좀 대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좀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좋은 적이에요. 이거를 네네.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으면 우리 맨날씩 그 뒤에 가서 뭐 때문에 뭐 나는 다 했는데 위에서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는지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일단 제가 좀 넓은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플리먼트 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하나씩 그 제가 뭐 항상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는 시스템은 심플해야 된다. 프로세스는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성숙도가 올라갈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고객들은 처음에 이번에 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기능에 너무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주객이 좀 전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중요 포인트로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가 좋아도 복잡하면 안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큰 복잡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더니 느낌이 안 쓰는 프로세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돌아서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시스템 시계를 돌려서 뭐 헌다든가
그런 걸 할 때 이제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진짜 천재다 이건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소통도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뭐 딜러들은 그 이렇게 벤더들은 그냥 벤더만 또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업의 사용자들은 또 사용자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 저 김성희 대표님이 그 VCIS 이 거창한데 그 밸류 체인인데 두 분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우연이지만. 그래서 김 대표님이 PLM이 본인이 지금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네.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할 때 어떤 뭐 전략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만든다라는 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PL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있고요. PMS를 기반한 협업 쪽에 저는 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 프로세스를 갖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화하고 거기에서 성숙되면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저는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명제가 약간 좀 뿌예요. 왜냐하면 명제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공유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tru냐 false냐를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만큼 공유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공유가 꼭 좋다라고 저는 이제 약간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그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때 공유가 다 좋은가도 저는 좀 보통 때는 오픈마인드 내가 일반적인 지식은 오픈을 하는데 제품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가 꼭 성공의 그 지름길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사례를 할 때 이건 저도 이제 일반화인데 그 공유를 하되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공유한다는 거가 이게 무기가 아니라 흉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 김성희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분을 만나면은 좀 오늘은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걸 너무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공식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여기 두 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몇 분 남았는데 요 질문을 한번 좀 네. 받아볼까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평생 그 PLM을 했지만 이게 핵심이 이거라는 걸 오늘 또 다시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뒤에 부분부터 좀 하겠는데, 그 이용진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에서 PLM 도입한 국내 업체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세미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수님이 사실은 디지털 트윈도 어떤 사람은 3D가 없는 디지털 트윈도 있다, 프로세스도 있다, 깊이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일단 대세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서 회사가 위태롭거나 그 PLM 프로젝트의 것이 80%를 그거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옛날에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너무 그 자료를 디지털로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딴 걸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도입 시 가장 고려될 사항을 좀 한 가지씩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첨단 어떤 기술이랄까요? 이런 걸 도입할 때는 항상 그 비즈니스 목적이 분명해야 되다 그쵸.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산중공업의 사례처럼 예를 들면 해상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기도 액세스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예지 보존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비즈니스 목적은 분명히 하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 트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트윈만 가지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운영 데이터, 환경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고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비즈니스 목적, 효과를 분명히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질문이 좀 궁금한데 우리 김성희 대표님이 PLM에서 있잖아요. 좀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만나보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은 질문이 PLM에서 이제 스몰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핵심 기능이 뭐고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범위를 될까요? 이거 뭐 대략적으로만 좀 얘기를. 일단 뭐 PLM의 기본이 도면 데이터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제품이라도 뭐 규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스펙 관리나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협업까지 저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애자일에 대해서, 애자일 뭐 조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노베이션 쪽에 오면은 애자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LM도 원래는 그걸 줄이자고 해서 뭐 옛날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윤성원 님이 어자일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뭐 보트납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데 PLM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IT 쪽에서 다루는 조직이나 인사 총무 관련이 있는데 어자일 조직을 어느 쪽에서 이끄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냥 자기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애자일을 갖다가 그 만들기 위한 전담 부서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인사나 총무 어느 쪽이라고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PLM 그 조직을 할 때 사실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은 PLM이라는 거가 자기가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PLM이라는 데 구속받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큰 회사에 가서 뭐 PLM에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은 제품을 어떻게 혁신하거나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드는 게 목적이지 PLM을 도입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어자일 전문가들도 이렇게 가끔 만나면 그냥 어자일 전문가인 분은 어자일이 최고라고 그러고 또 뭐 컨커런트가 뭐 컨커런트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은 사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뭐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주임이 질문이 뭐냐면 클라우드의 새로운 플랫폼인 쿠버네스티 도입이 이제 필수상이 되고 있는데 쿠버네스티 도입과 인프라 서비스 효과적 지원을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와 완벽한 자동화된 쿠버 네이티브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이게 PLM과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윤성원 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PLM을 정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과 업무 혁신 중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은 아까 굉장히 많이 넓게 얘기한 걸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회사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 PLM 뭐 이런 거 그 미래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은 근데 좀 뭐 약간 좀 우문현답인데 비용 절감과 업무 혁신 중에서 어떤 거를 좀 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기본에 충실하게 업무 혁신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 되는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혁신에서 보면은 밸류가 생기지 않는 혁신은 성공한 혁신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가치가 없으면 비용 절감이 안 되면은 그냥 바꿔본 거 기분 좋은 것 뿐이지 결과가 없는 혁신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나쁜 혁신일 수도 있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혁신하면 뭐 기분 전환이라도 하는데
뭐 회사에서 기분 전환으로 뭐 바꾸고 뭐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요런 질문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절박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종호님이 PLM 적용 시 좀 더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좀 얘기를. PLM 구축 비용인가요? 아니면 PLM을 적용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용시니까 적용해서 적용시 도입시가 아니라 적용시니까 PLM으로 조금 비용 절감을 한다는 거가 왜냐면 PLM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빨리 나오는 것도 비용 절감이 커다란 비용 절감이 아닐까요? 왜냐면 그렇죠. 그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가 엄청난 거고 네. 또 굉장히 잘못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리워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발했다가 이거 아닌 거가 그러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그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그 제 발제 자료에서 이미 QCD 관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그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면 그건 비용 절감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설계 변경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설계 변경이라 하면 사실 양산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가능하면 양산 때 안 하고 프로토의 이전 단계에서 가상에서 하게 하는 것이 이제 PLM의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계 변경을 줄이면 양산 변경을 줄이면 비용 절감이 된다는 거. 그걸 수치로 끄집어내야 돼요. 저는 현업에서 실제로 할 때 그때 그 발생한 설계 변경을 다 분석을 했고요. 설계 변경 비용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설계 단계에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한 70% 정도가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꾸고 디지털 툴을 도입하면 이거는 없앨 수 있다 하는 그런 정확한 어떤 타깃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출시도 말씀하셨는데 출시도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걸려서 제품 개발을 하던 걸 2년으로 단축하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쵸. 세일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치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코스트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큰 복잡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진짜 얼마짜리가 될 거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설계 단계 때부터 기획 단계 때부터 얼마짜리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 나가야 되거든요. 관리해 나가면서 비용 절감, 그 코스트 세이빙하는 그런 활동들을 또 벌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LM 자체는 토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C레벨에다가 설득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PLM 도입하고 뭐가 좋아져요 이게 아닙니다. 현재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정확하게 수치를 끄집어내고 비용화하고 디지털 PLM을 도입을 함으로써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TOC를 개발할 때 그 엔지니어들은 그 혁신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요. 그리고 고객인 공구는 안전성, 자기들이 타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 비용 절감을 했다, 뭐 혁신했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니네들 얘기지.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들은 비용 절감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전체적인 건 하지만 비용 절감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나 이런 거 희생하는 거가 내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 엔지니어로 혁신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걸 싫어하고 그 C레벨이나 이런 분들은 비용 절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엔지니어들은 수치로 못 보여줘요. 수치로. 뭘 했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팀장들이나 뭐 이렇게 좀 비즈니스 마인드한 사람들은 뭐 우리 도면을 뭐 10,000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3,000장을 줄였다. 그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거를 나는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수치로 해서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비용 절감 비용 측면에서는 ERP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게 할 수 있거든요. PLM은. 근데 다만 이제 맞아요. 우리들이
엔지니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도 뭐 하면 좋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죠. 디지털 트윈을 하면은 개발 비용을 얼마 주는데 그거 인건비고 뭐고 리스크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앉아서 뭐 저도 저 PMI나 뭐 ROI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는 컨설팅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네. 그거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여기 제가 이제 뭐 1분이 남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고 모르면 요새는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면 삼적 종자에게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나 챗GPT한테 딱 물어봤는데 제가 두 개를 주로 물어봤어요. 3.5랑 3.0이랑 챗GPT 3.0 GTP 3.0이랑 GTP 돈 내고 하는 GTP 4.0. GTP가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 예. 이놈이 대단하다라는 걸 갖다 밸류체인 세큐리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다 디지털 트윈 AI 제너레이티브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질문 다 못 하셨죠? 그 챗GPT에 가셔가지고 4.0으로다가 딱 그 디지털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PRM 시대 정신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현업에 관한 것도 좀 많이 나와서 발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